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이의 주인공은 서양문화 지식사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사전인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서양문화를 모아놓은 사전입니다. 이 사전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고 이 사전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서양 문화를 모아둔 책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제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양과 동양, 이 개념은 중국의 송나라에서부터 사용했는데요. 지리적인 구분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19세기 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절에 서양 문화에 대비되는 신비에 쌓여있는 조금은 개발이 되지 않은 동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터키의 동쪽을 동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이 서구 중심의 개념이다 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특정한 가치의 잣대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양하면 북미 대륙보다는 유럽을 말합니다. 물론 북미도 서양의 문화에 포함이 되는데요. 서양하면 자연스레 유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화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문화란 한 집단의 행동의식이나 특정한 상징을 뜻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은 그 집단 또는 사회의 특정한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예술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런 순수예술, 대중예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트렌드, 유행하는 아이템, 그리고 생각의 흐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술 분야로는 책으로 대표되는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 미술, 무용, 건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역사,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와 종교에 대비되는 과학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이고 문화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언어와 작품으로 표현되는데요. 언어, 즉 말과 글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또한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또한 문화 코드인데요.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 사회의 단면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을 말로 정리했는데요. 서양, 문화, 언어, 이러한 개념을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이 담긴 책이 서양 문화 지식 사전입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예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간을 이루면서 또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성경입니다. 이는 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재탄생되었고 또한 재탄생되고 있죠. 헐리우드에 등장하는 수많은 히어로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지만 결국 유럽 대륙을 이끌어간 것은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가 마감되면서 유럽에서는 국가 개념이 생기면서 교회 권력이 사라진 듯 했지만 기독교 문화는 유럽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서양 회화의 시작은 성경의 이야기나 예수의 생애를
성당의 스테인글라스나 프레스코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시작이고요. 서양 음악의 시작은 교회 음악, 즉 미사 드릴 때 불렀던 또는 연주했던 그 음악이 근간이 되고요. 서양 건축에서 또한 빠지지 않는 게 성당인데요. 성당을 이렇게 횡단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바로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유럽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떠나 구약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인물 또 신약의 기독교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중세를 떠나 르네상스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개념이 생겼고 각국은 각자의 모국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륙에 가장 많은 언어가 모여 있는 곳이 유럽이기도 합니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등등 정말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유럽의 언어들은 철자를 공유하지만 발음을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철자를 공유하는 단어는 라틴어나 어떤 게르만 어떤 어족으로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철자가 같은데 발음이 다른 단어로 영어의 네이션을 들 수 있는데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발음이 다릅니다. 네이션, 나시옹, 나치온 이렇게 똑같은 철자지만 발음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건 좀 드문 케이스고 각각의 언어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언어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단어가 이 말인 듯 저 말인 듯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리스어로 썼다가 어쩔 때는 로마 문자로 썼다가 어쩔 때는 영어로 했다가 프랑스어로 했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신이 딱 하나인데 이 이름이 너무 다양한 거죠. 이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포기할까 말까 하면서 정말 꾸역꾸역 읽어냈는데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그리스어, 로마어, 영어 그리고 그 뜻을 분류한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품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어인데요. 로마어로는 메리쿠리우스, 영어로는 머큐리입니다. 신들의 사자, 그러니까 신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상업이나 유통이나 교통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에 대한 도표를 넘기고 나면 나머지 개념들은 가나 다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뽑는 이 책의 장점 중에 장점이 단순히 단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용구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구들이 정말 여러모로 유용한데요. 번역서건 원서건 특히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영화의 어떤 대사로서 사용된 이 관용구를 잘못 해석하면 정말 생뚱맞게 오역이 될 수 있고 이 문화 코드가 잘못 전달돼서 이 맥락이 완전히 끊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들은 종교를 떠나서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 예언 중에 하나인데요. 최후의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선과 악 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염소랑 양을 구분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아마 물음표를 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거꾸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책을 읽다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네 라는 표현을 보고선 왜 갑자기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왔지? 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흥부와 놀부전의 이야기를 안다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다 그러면은 어떤 부에 대한 희망을 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뿐만이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상투적인 표현, 문학 작품에서 사용됐다가 이제는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관용구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문장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맥락과 배경과 역사적인 지식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표현이 있으면은 번역가나 출판사가 주석이라고 해서 짧게 달아두는데요. 주석은 사실 페이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책에는 정말 풍부하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책은 라틴어, 그리스어, 로마어, 영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개념이 독일어라면 독일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서양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뿐만이 아니라 번역과 통역가, 원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할 때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회사의 브랜딩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얽힌 의미와 배경과 맥락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검토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완독이나 정독처럼 꼼꼼하게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하지만 사전은 이러한 기존의 독서 방법을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그만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이나 흐름 없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전인데요.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이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조금 지루합니다. 하지만 서양 문화 지식 사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풀리기도 했고 제 머릿속에 산재했던 정보가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서양 문화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니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상식적인 기반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지만 유럽의 박물관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쾌감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어도 재미나게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